여러분, 혹시 손님이 왕입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은 가게에서도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법인데 혹시 나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손님 대하는 법을 완벽하게 틀렸던 한 나라의 비극입니다. 15년을 함께 성공을 일궈낸 파트너를 어느 날 갑자기 넌 우릴 착취했어. 우린 너 없이도 잘 산다고 몰아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파트너는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트너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크게 착각했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베트남과 삼성의 이야기는 현대 경제에서 일어난 신뢰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함께 따라가 주세요. 첫 번째, 화려했던 15년의 동행. 베트남의 기적을 만든 삼성. 2009년입니다. 당시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1000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지요. 그때 뜻밖의 손님이 들어섰어요. 바로 삼성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공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도 못했던 규모로 확대되었거든요. 15년이 지나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삼성은 베트남에만 3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숫자가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의 국방비가 얼마나 될까요? 그 정도의 규모를 한 기업이 한 나라에 투자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트남의 전체 수출액 중 무려 20%를 삼성 관련 제품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전자제품. 이 모든 것이 베트남 경제의 근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삼성 공장과 협력사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중산층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지도자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가난한 나라가 갑자기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과 손을 잡은 것이니까요. 호찌민, 하노이 같은 도시들에는 삼성 공장 때문에 건설붐이 일어났고 젊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손자, 손녀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월급을 받아오는 것을 보면서 베트남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어요.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1인당 GDP가 2009년에 $1000에서 $3000를 넘어섰어요. 5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나라가 15년 안에 1인당 소득을 5배나 늘릴 수 있을까요? 베트남은 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덕분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배가 불러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듯이 베트남은 삼성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을 함께 했으니 우리 것이다. 이것이 베트남의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고개를 든 오만함. 삼성 없이도 우린 잘 산다. 성공이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바로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함입니다. 자신감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오만함은 우린 이미 충분하다. 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니까요. 베트남이 바로 그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문 기사들부터 시작됐어요. 베트남의 경제 성공. 이제 우리 것이다. 삼성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내용들이 신문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죠. 우리 베트남 국민이 이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삼성이 우리를 착취한 게 아닐까?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부를 빨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감정들이 점점 커져갔어요. 아직도 그 당시 베트남의 일간지들을 찾아보면 삼성은 우리 자원을 약탈했다. 삼성의 이익은 한국으로 가고 우린 먹이만 남긴다는 식의 표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일까요? 따져보면 거짓이에요. 삼성은 처음부터 베트남에서 충분한 이익을 남겼고, 베트남 정부와 국민도 엄청난 혜택을 얻었습니다. 없던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고, 없던 세금 수입을 만들고, 없던 수출을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자신감이 생긴 국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섞인 정부, 그리고 국민의 감정이 섞여버리면 진실은 상관없어 버려요. 우린 이제 충분하다. 너 없이도 산다는 단순하고 위험한 생각이 베트남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이제부터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일방적인 약속 파기. 이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2019년부터 2020년쯤 베트남 정부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먼저 세금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삼성이 베트남에 들어올 때 정부는 기업세 5% 정도를 약속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해주면 이 정도의 세금만 내세요라는 약속 말입니다. 이건 국제적인 관례고 서로 계약으로 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세금을 15%로 올린다고 했어요. 5%에서 15%? 이건 3배 인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월세로 놓고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셨어요. 월세 50만 원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150만 원 내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게 삼성이 느낀 심정입니다. 하지만 세금 인상만이 아니었어요. 환경 규제가 점점 빡빡해졌습니다. 공장 배출가스를 더 줄여라, 폐기물 처리 기준을 더 높여라는 식의 규제들이 자꾸만 생겨났어요.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환경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했어요. 계약을 정할 때는 없던 규제가 삼성이 충분히 투자한 후에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마치 이미 손에 들어온 돈을 헤아리듯이요. 노동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자 임금을 더 올려라, 근무 시간을 더 줄여라는 식의 급격한 법 개정들이 연이어 들어왔어요. 이것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모두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3배, 환경비는 급증, 노동비는 올라갑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계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뜯어 고쳐지고 있는 거죠. 마치 계약? 그건 우리가 약했을 때 쓴 종이일 뿐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삼성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장기 투자다,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지라면서요. 하지만 곡식 자루에 모래가 자꾸 들어가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 터지는 순간이 곧 찾아왔어요. 네 번째 선을 넘은 요구, 기술 탈취 신뢰의 마지노선 붕괴. 2021년 사건이 터졌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삼성 임원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을까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라고 했어요. 아, 무상으로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핵심입니다. 삼성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개발했을까요? 수조 원대의 투자와 수십 년의 연구가 들어간 기술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줘야 한다고 협박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어요. 협박입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삼성이 15년 동안 베트남에 투자한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기술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축해 놓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베트남을 위해 줘야 한다고 강압한 순간 삼성은 깨달았어요. 이 파트너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신뢰가 무너졌다. 기업은 나라를 신뢰하고 투자합니다. 그 신뢰의 기본은 계약이고 재산권이고 기술 보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무너뜨렸어요. 세금을 일방적으로 올리고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핵심 기술까지 내놓으라고 협박한 거예요. 신뢰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본 거죠.
이것이 네 번째 핵심입니다. 베트남은 30조 원을 투자한 파트너의 신뢰를 한 번에 부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신뢰는 15년 동안 쌓여왔고 한 번의 협박으로 무너졌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의 은밀한 반격. 인도라는 새로운 선택지. 2022년 봄, 서울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갑자기 인도로 떠났습니다. 뉴델리로요. 그리고 이건 극비 방문이었어요. 언론에 사전 공지도 하지 않고 핵심 경영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극비리의 한 나라를 방문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뭔가 크다는 뜻입니다. 정말 크다는 뜻이에요. 인도입니다. 베트남이 계속 협박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낄 것 같은데, 아, 삼성이 베트남을 버렸구나라는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는 이거예요. 삼성은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았습니다. 인도는 베트남보다 훨씬 큰 시장이에요. 인구만 14억 명이에요. 베트남은 1억 명이고요. 인도는 또 법치 국가고 계약을 존중하는 정도가 베트남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뭘까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인도의 제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정책 말입니다. 삼성이 본 건 뭘까요? 베트남은 우리를 협박하는데 인도는 우리를 환영한다. 그럼 인도로 가자는 거죠. 그해 4월, 이재용 회장은 인도와 100억 달러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100억 달러면 하나로 13조 원쯤 되어요. 베트남에 30년을 투자한 총액과 비교하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인도는 대환영했어요. 총리가 직접 나가서 환영했습니다. 삼성이 인도를 선택했다. 우리나라가 선택되었다. 고 환호했죠. 베트남은 어랬을까요?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협박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초래했는지 말이죠. 삼성은 우리나라를 떠날 수 없다.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베트남의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뒤늦은 후회와 폭탄 선언. 50% 이전의 현실. 2022년 7월 삼성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베트남에서의 생산 물량의 50%를 인도로 이전한다. 순간 베트남이 멈췄어요. 정부가, 언론이, 국민이 모두 멈췄습니다. 뭐? 50%? 그건 뭐 하는 짓이야? 이제야 베트남은 깨달았어요. 삼성이 떠나간다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절반이 떠난다는 걸요. 50%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 반도체, 전자제품의 절반이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베트남 정부는 급히 삼성 임원들을 불렀어요. 뭐 하는 거냐?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자. 세금 문제를 다시 협상하자. 기술 이전 요구는 깨끗이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신뢰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나요? 베트남 언론은 패닉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의 이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었거든요. 신문 헤드라인들을 보면 정말 비극적이에요. 삼성 없는 베트남의 미래는? 우리의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떠난다. 경제 성장의 등불이 꺼진다. 이런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내려졌고 인도와의 계약은 이미 맺어졌으니까요. 일곱 번째, 유령 도시가 된 산업 수도, 30만 명의 실업자와 붕괴된 경제. 2023년 베트남의 현실은 비참했어요. 먼저 1200개의 협력사가 줄도산했습니다. 1200개예요. 삼성과 함께 일하던 작은 공장들, 부품 회사들, 운송 회사들. 이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왜일까요? 삼성이 물량을 줄였으니까요. 물량이 줄어드니까 받을 돈이 줄어들고, 받을 돈이 줄어드니까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명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30만 명. 여러분, 이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동네에서
30만 명이 한 번에 일자리를 잃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게 베트남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농촌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고향으로요.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로요.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중산층이었어요. 월급을 받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을 사고 오토바이를 사고 미래를 꿈꿨어요. 그런데 반년 만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호찌민과 하노이 같은 도시들에 있던 아파트 수요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으니까요. 아파트를 못 사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어요. 2년 사이에 30에서 40%가 내려갔어요.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빚만 남겼죠. 내가 산 가격의 70%도 안 되는 값으로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리고 이게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건설사가 망하고, 건설사가 망하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쓰지 못하니까 가게들이 망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이어졌어요. GDP 성장률을 보면 더 명확해요. 2021년엔 2.6%, 2022년엔 8.0%로 높았어요. 베트남도 우리 경제는 잘 되고 있다고 자랑했죠. 그런데 2023년 성장률이 5%로 떨어졌어요. 단 몇 년 사이에 이 정도면 꽤 큰 타격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물량의 50%가 또 이전되려고 하니까요. 베트남의 산업 수도들은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깜깜해진 공장들, 사람 없는 아파트 단지들, 새가 없는 상점들. 그리고 모두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그리고 떠오르는 인도, 남겨진 교훈 신뢰와 대체 불가능의 환상. 지금 인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는 벌써 삼성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투자한 100억 달러를 받고 지역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어요. 삼성이 우리를 선택했다며 환영의 손길이 가득하죠. 인도의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얻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떠난 그 일자리들이 인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신뢰를 깨뜨리면 파트너는 떠나갑니다. 베트남이 놓친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교훈,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15년을 함께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아요. 한 번의 협박, 한 번의 약속 파기, 한 번의 재산권 침해가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어요. 신뢰라는 건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는 없다. 베트남이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삼성은 우리 없이 못 산다. 우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지만 삼성은 인도를 찾았어요. 인도는 더 크고, 더 안정적이고, 더 존중해 주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삼성을 따라 인도로 향하고 있어요.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매력을 느끼고 투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교훈.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대가는 국가의 몰락이다. 베트남은 삼성의 투자를 우리나라를 위한 당연한 의무처럼 생각했어요. 더 많이 주고, 더 낮게 허리 굽히고, 기술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투자는 호의예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훈. 경제를 한 기업에 의존하면 망한다. 베트남의 수출 20%를 삼성이 차지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 기업이 한 나라의 수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요. 국가 경제는 다각화되어야 해요. 여러 산업, 여러 기업, 여러 시장을 갖춰야 해요. 하나에 기대다가 그것이 떠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베트남은 배웠어요. 마지막 교훈. 포퓰리즘은 국가를 망친다. 베트남 정부가 왜 삼성을 협박했을까요?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예요. 외국 기업들한테서 우리 몫을 더 챙기자는 메시지로요. 하지만 그 메시지의 대가는 뭐였을까요? 30만 명의 실업자, 1200개 기업의 폐업, 부동산 붕괴, 경제 침체. 이 모든 게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남의 나라 일로 보면서 웃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모든 나라, 모든 개인에게 해당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우리나라도, 우리 지역도, 우리 회사도, 우리 삶도요. 만약 중요한 파트너가 있다면 그들을 소중히 대하세요. 계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으세요. 왜냐하면 신뢰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는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미래, 이 모든 걸 한 가지에만 기대면 그것이 떠날 때 함께 망합니다. 베트남은 15년의 번영 끝에 몇 년의 몰락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베트남의 이 비극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